한국은 무기 생산을 멈춰 주십시오. 캄보디아 군부가 오열했습니다. 완벽하다던 중국 방공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5년 7월 19일 오후 1시 52분. 중국제 HQ-9 레이더가 200km를 감시했고 화면은 깨끗했어요. 바로 그 순간 건물이 흔들렸고 지휘소가 무너졌습니다. 탄약고도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경보 한 번 울리지 않았죠. 103km 밖에서 날아온 보이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30m 옆 병사 숙소는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고 50m 거리 유류 저장소는 멀쩡했습니다. 5m 오차로 군사시설만 정확히 골라 타격한 거였죠. 한국이 27년 만든 기술 앞에서 중국의 자신감은 거짓이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저는 차이입니다. 캄보디아 공군 방공레이더 대위로 국경방공사령부에서 교관직을 맡고 있어요. 입대 12년 차, 방공레이더만 8년을 봤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오전 9시. 레이더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녹색원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반경 200km를 스캔하는 중이었죠. 화면은 깨끗했어요. 적색 표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레이더병 3명이 각자 구역을 모니터링했어요. 소태아 상병이 북쪽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보라 상병이 동쪽도 깨끗하다고 했어요. 찬타 일병이 서쪽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계속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 소피와 딸 메아가 웃고 있었죠. 메아는 올해 5살입니다. 푸놈펜 유치원에 다녀요. 한 달에 2번 휴가 때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죠. 벽시계를 봤어요. 9시 15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소태아에게 시스템 자가 진단을 돌리라고 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진단창이 떴죠. 레이더 안테나 회전 속도, 신호 강도, 전원 상태, 냉각 시스템 모두 녹색이었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년 9월에 설치됐어요. 중국제 HQ-9 방공 시스템이죠. 캄보디아 공군이 산 가장 비싼 장비였습니다. 정부는 국경 3곳에 배치했어요. 태국 국경 2곳, 베트남 국경 1곳이요. 작년 3월 중국 광저우로 갔습니다. 인민해방군 방공학교였어요. 6개월 교육과정이었죠. HQ-9 운용법을 배우러 간 겁니다. 캄보디아 공군 교관 후보 12명 중 하나였어요. 중국 교관들은 엄격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밤 10시 취침이었어요. 하루 16시간을 레이더 공부에 쏟아부었죠. 교관 리우 중령이 자주 말했습니다. HQ-9는 200km 안에 모든 걸 잡는다고 했어요. 새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죠. F-16 사진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투기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이 1제곱미터라서 150km 밖에서도 포착된다고 했어요. F-16 따위는 장난감이라고 했죠. 그 자신감이 전염됐습니다. 6개월 후 귀국할 때 HQ-9 전문가가 됐어요. 방공레이더 교관으로 임명됐고 이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보라가 보고했어요. 태국 F-16 훈련 비행이 평소보다 잦다고 했습니다. 어제 3번, 오늘 벌써 2번이라고 했죠. 거리를 물었어요. 전부 120km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영공엔 안 들어왔다고 했어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출격 빈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훈련이겠죠. 태국 공군이 국경 근처에서 훈련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전 브리핑이 떠올랐습니다. 태국이 한국에서 유도폭탄을 들여왔다는 얘기였어요. 정보장교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텐 HQ-9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 방공 시스템이 있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창밖으로 국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5km가 태국이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오후 3시. 레이더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중령이 들어왔어요. 작전 참모였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했어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박중령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우리 군이 태국 국경 마을을 로켓포로 공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BM-21 로켓포 60발이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4곳 마을이 맞았다고 했어요. 민간인 사망자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명이요. 손이 떨렸어요.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태국이 보복할 거라고 했어요. 방공 경계 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리라고 지시했죠. HQ9를 전면 가동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박중령이 나갔습니다. 레이더병들을 돌아봤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소태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레이더 출력을 최대로 올리라고 했어요. 보라에게는 감시 간격을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라고 했죠. 찬타에게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의자에 앉아서 메인 화면을 봤습니다. 녹색원이 더 빠르게 회전했어요. 레이더 출력이 올라간 거였죠.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오후 4시.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중국 무관이었습니다. 장웨이 중령이요. 검은색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12명쯤 되는 수행원을 데리고 왔죠. 장웨이가 레이더실을 둘러봤습니다.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HQ9 시스템 상태를 물었죠. 정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HQ9는 완벽하다고 했죠. 태국 F-16 따위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200km 밖에서도 잡아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장웨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최신 기술이라고 했어요. S-400 기반으로 개량했다고 했죠. 미국 애국자 미사일보다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 정찰기도 추적했다고 했어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중국이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했죠. 설령 온다 해도 HQ9이 다 막아낸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가 나갔어요. 수행원들이 따라 나갔죠. 레이더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라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HQ9는 200km를 커버한다고 했어요. 태국 F-16이 국경 넘는 순간 바로 잡힌다고 했죠. 요격 미사일도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보라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민간인을 죽였어요. 4명이나요? 태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저녁 6시. 박중령이 다시 왔습니다. 태국 공군이 움직인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F-16. 4대가 출격 준비 중이라고 했죠. 시간은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새벽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박중령이 나갔습니다. 소태하를 봤어요. 교대 없이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명 모두 남으라고 했죠. 오늘 밤은 아무도 쉬지 않는다고 했어요. 3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인 화면을 봤어요. 녹색원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화면은 깨끗했어요. HQ9는 완벽합니다. 장웨이가 그랬어요. 리우 중령도 그랬죠. 저도 6개월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월 19일 오전 10시. 밤샘 근무였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레이더에서 눈을 뺄 수 없었죠.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소태하가 보고했어요. 밤새 이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F-16 출격 신호도 없었다고 했죠. 뭐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쪽 구역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찬타도 서쪽이 깨끗하다고 보고했어요. 안도했습니다. 태국이 공격하지 않은 거였죠. 오전 11시. 커피를 마셨어요. 식당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레이더병들도 교대로 식사를 했죠. 메인 화면을 계속 봤어요. 녹색원이 돌아갔습니다. 반경 200km 내에 적기는 없었어요. 정오. 박중령이 왔습니다. 상황을 물었어요.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밤새 F-16 출격 징후가 없었다고 했죠. 레이더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어요.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경계하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1시. 레이더병들이 피곤해 보였어요. 밤샘 근무의 한계였죠. 소태아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교대조가 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라고 했죠. 소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레이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신호 강도도 최고였죠. 요격 미사일 시스템도 대기 상태였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모라에게 물었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포착된 적기가 몇 대냐고요. 제로라고 답했습니다. 태국이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아니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거겠죠. 안심이 됐습니다. 오후 1시 45분.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밤새 앉아 있었으니까요. 소태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복도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거라고 했죠. 의상 있으면 바로 호출하라고 했습니다. 소태아가 알겠다고 답했어요. 레이더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휴게실로 걸어갔어요.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검은 커피가 나왔어요. 종이컵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평화로웠어요. 6개월 중국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HQ9은 정말 완벽했어요. 24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줬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 2시간 후면 교대조가 올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죠. 매아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만 보였습니다. 1시 5장 2절분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어요. 굉음이었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종이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건물이 흔들렸어요. 창문 유리가 깨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폭발이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복도를 뛰었습니다. 레이더실로 향했죠. 먼지가 자욱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실 문을 열었어요. 소태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모라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었죠. 찬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태아를 흔들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찬타를 찾았습니다. 책상 뒤에 있었어요. 정신을 잃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죠. 메인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어요. 녹색 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적색 표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보음도 없었어요. 화면 오른쪽 위에 이상 없음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로그 기록을 열었습니다. 1시 5장 2절분까지 스크롤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F-16도 없었어요. 미사일도 없었죠. 폭탄도 없었습니다. 레이더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지휘소 건물이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2층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무전기를 집었습니다. 박중령을 호출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작전 참모실을 호출했죠. 역시 응답이 없었어요. 보라가 뭐가 우릴 공격했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답했어요. 레이더엔 아무것도 안 잡혔다고 했습니다. 2시 10분. 북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북쪽을 봤어요.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탄약고 방향이었어요. 또다시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시 15분. 서쪽에서 세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로켓포 기지였어요. 어제 BM-21이 배치된 곳이었죠.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생존자 목소리였어요. 패닉 상태였죠. 레이더에 뭐 잡혔냐고 물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레이더에 적기 포착됐냐고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레이더엔 아무것도 안 잡혔다고 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메인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녹색원이 계속 돌아갔어요. 반경 200km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은 깨끗했죠. HQ9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200km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잡는다던 중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던 레이더였어요. 세 곳이 폭발했습니다. 지휘소, 탄약고, 로켓포 기지가요. 하지만 레이더는 끝까지 경보를 울리지 않았어요. 소태아가 시스템 고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단창을 열었어요. 모든 항목이 녹색이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죠?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만 보였습니다. 적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후 3시. 레이더실을 나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했어요. 지휘소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절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콘크리트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철근이 뒤틀려 하늘을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상했습니다. 건물 중앙만 뚫려 있었어요. 거대한 구멍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관통했죠. 직경 3m쯤 됐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건물 오른쪽 벽은 금이 같지만 서 있었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문 몇 개는 깨지지도 않았죠. 30m 떨어진 곳을 봤습니다. 병사 숙소가 있었어요. 멀쩡했습니다. 창문도 그대로였어요. 문도 달려 있었죠. 폭탄이 떨어졌는데 30m 옆 건물은 무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구조대가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시신 3구를 찾아냈어요. 박중령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작전실에 있었다고 했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탄약고로요. 2km를 걸었어요. 도착했을 땐 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탄약고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대한 분화구만 남았죠. 2차 폭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장된 탄약이 연쇄적으로 터졌다고 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 유류 저장소가 있었어요. 거대한 탱크 3개였죠. 멀쩡했습니다. 기름 탱크에 불이 안 붙었어요. 폭발도 없었죠. 50m. 탄약고가 폭발했는데 50m 거리에서 기름 탱크가 무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쪽으로 갔습니다. 로켓포 기지였어요. 3km를 더 걸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어요. 트럭 2대가 박살나 있었습니다. BM-21 로켓포 발사대였어요. 어제 태국 마을을 공격했던 그 트럭들이죠. 완전히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15m 떨어진 곳을 봤어요. 세 번째 트럭이 있었습니다. 같은 BM-21이었어요. 멀쩡했습니다. 긁힌 자국도 없었어요. 운전석 유리도 깨지지 않았죠. 15m. 2대는 파괴됐는데 15m 거리에 있던 세 번째는 무사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생존자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어요. 포병대 병사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렸다고 했어요. 폭탄 떨어지는 소리도 비행기 소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폭발했다고 했어요. 경고도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없었다고 답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했습니다. 방공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레이더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태아가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모라와 찬타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로그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1시 45분. F-16 4대가 포착됐어요. 거리 103km였습니다. 태국 영공이었죠. 1시 50분. F-16이 선회했습니다. 거리 105km로 증가했어요. 1시 5장 2절분. F-16이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범위를 벗어난 거였어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탄 기록은 제로였어요. F-16은 103km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폭탄은 어떻게 날아왔죠? 103km. 비행기 없이 폭탄만 날아온 겁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30m, 50m, 15m. 정확했습니다. 무섭도록 정확했어요. 이건 일반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7월 20일 오전 9시. 임시 지휘소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송 대령이 주재했어요. 태국 측 발표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어제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밝혀졌다고 했죠. 한국산 KGGB 정밀 유도폭탄이라고 했어요. 한국이요? 송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태국이 한국에서 구매했다고 했어요. 실전에 처음 사용됐다고 했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레이더실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죠. KGGB를 검색했습니다.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공개 문서였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있었죠. 읽었습니다. 사거리 100km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는 103km까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CP 5m. 원형 공산 오차가 5m라는 뜻이었어요. 103km를 날아가서 5m 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0.01제곱미터. 새보다 작았어요. 활공 방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분리된 후 날개를 펴고 미끄러지듯 날아간다고 했어요. GPS와 관성항법으로 목표를 찾아간다고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HQ9 스펙을 떠올렸어요. 레이더 탐지 한계는 0.05제곱미터였습니다. KGGB는 0.01제곱미터였어요. 중국 레이더가 못 잡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요. 게다가 활공했어요. 느리게 날아왔죠. 레이더는 빠른 물체를 잡도록 설계됐습니다. 느린 물체는 새나 구름으로 분류해서 무시했어요. 그래서 HQ9이 못 잡은 거였습니다. 더 검색했어요. 개발 히스토리가 나왔습니다. 1998년 개발 시작. 2025년 실전 사용. 27년이었어요. 개발 책임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한국 기술자였어요. 읽었습니다. 조종사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F-15 전투기를 몰다가 엔지니어가 됐다고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면 조종사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렸다고 했어요. 정밀도를 높인 이유도 같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면 정확해야 한다고 했어요. 군사 목표만 타격하면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했죠. 27년간 모든 변수를 시뮬레이션했다고 했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 고도를 계산했다고 했어요. 조종사가 안전하고 민간인이 안전하고 목표만 정확히 맞추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27년. 한 사람이 인생 절반을 바친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무너진 지휘소가 보였습니다. 30m 옆 병사 숙소는 멀쩡했어요. 50m 거리 유류 저장소도 무사했죠. 15m 떨어진 세 번째 트럭도 그대로였습니다. 민간인을 살리기 위한 정밀도였어요. 우리가 쏜 로켓포는 민간인 4명을 죽였습니다. 한국 폭탄은 군인만 죽였어요. 7월 21일 오전 10시. 주차장에서 차량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장웨이 중령이 타고 있었어요.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 방향이었어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던 HQ9를 남겨두고요. 레이더실을 나왔습니다. 폐허 앞으로 걸어갔어요. 무너진 지휘소 앞에 앉았습니다. 콘크리트 잔해를 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쓴 무기는 중국제 BM-21이었어요. 60발을 쐈습니다. 태국 민간인 4명이 죽었죠. 태국이 쓴 무기는 한국제 KGGB였어요. 3발을 쐈습니다. 캄보디아 민간인 사망자는 제로였죠. 우리 방공망은 중국제 HQ9였어요. 200km를 커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폭탄은 단 한 발도 못 잡았어요. 중국은 양을 팔았습니다. 싸고 많이 쏠 수 있는 무기였어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죠. 한국은 질을 만들었습니다. 비쌌을 거예요. 27년 개발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30m, 50m, 15m. 그 거리 차이로 사람이 살았어요. 광저우가 떠올랐습니다. 6개월 훈련받던 곳이요. 리우 중령이 말했어요. HQ9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F-16 따위는 장난감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 폭탄은 못 잡았어요. 장웨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중국이 보장한다고 했죠.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어제 이 하늘에서 폭탄이 날아왔어요. 소리도 없이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요. 한국 기술자가 27년을 바쳤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고 민간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중국은 뭘 바쳤죠? 저렴한 가격이요. 빠른 납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어났어요. 병사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30m 거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위 물컵도 쓰러지지 않았죠. 지휘소는 무너졌는데 여긴 멀쩡했습니다. 정밀도였어요. 기술 선진국은 많이 죽이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살리는 무기를 만들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폐허로 돌아왔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을 배웠습니다. 자신감을 배웠어요. 완벽하다는 믿음을 배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27년을 배웠어요. 정밀함을 배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웠죠. 27년. 한 사람의 인생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이제야 알았어요. 7월 25일 오전 10시. 임시 지휘소에 방문객이 왔습니다. 유엔 전쟁범죄 조사관이었어요. 엘레나 코스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송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관과 면담하라고 했어요. 별도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엘레나가 책상 건너편에 앉았죠.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간인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을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제는 아니라고 했죠. 증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엘레나가 녹음기를 켰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를 말했습니다. 제 이름과 계급을 확인했죠. 질문이 시작됐어요. 7월 19일 오후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1시 5장 2절분 첫 폭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이더는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죠.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엘레나가 기록했습니다. HQ9 시스템 스펙을 물었어요. 설명했습니다. 탐지거리 200km, 레이더 반사 면적 0.05제곱미터 이상 포착 가능하다고 했죠. 한국 KGGB는 0.01제곱미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다고 했어요.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무관 장회의에 대해 물었어요. 말했습니다. 공격 전날 왔다고 했어요. HQ9은 완벽하다고 장담했다고 했죠. 태국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다음 날 도망갔다고 했어요. 엘레나가 적었습니다. 피해 현장을 직접 봤냐고 물었어요. 봤다고 답했습니다. 지휘소, 탄약고, 로켓포 기지 모두 확인했다고 했죠. 정밀했다고 말했습니다. 30m 떨어진 병사 숙소는 무사했다고 했어요. 50m 거리 유류 저장소도 폭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5m 떨어진 트럭도 멀쩡했다고 했죠. 민간인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어요. 엘레나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태국군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캄보디아 측 민간인 피해는 제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밀 유도 무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불필요한 사상자를 최소화한다고 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레나가 물었어요. 한국이 왜 27년 동안 이 폭탄을 개발했는지 이해하느냐고요.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엘레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하다고 했죠. 면담이 끝났습니다. 엘레나가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어요. 레이더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피와 메아가 웃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 가족이 태국 국경 마을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무기는 우리를 살렸을 겁니다. 정밀도로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27년. 기다릴 수 있다면 말이에요.